서양 고전일기 제5주차 주제는 투키디데스의 역사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역사였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펠로폰네수스 전쟁사라고 부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는 앞에 여러 자료와 그리스 페르 전쟁을 다루고 있다면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오로지 펠로폰네수 전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사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달린 부제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속살이 드러난 서양 최고의 역사 고전이다. 서양사의 역사 고전 하면 요 두 권을 드는데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죠. 근데 두 책이 기록한 방식이 좀 달라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신화 얘기도 있고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동네 노인한테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작가인 투키디데스도 얘기하듯이 자기는 보고 또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 외에는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말 그대로 자료의 모음이다. 엄밀한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 투키디데스의 역사를 그만큼 엄정하게 썼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같은 대중 독자들이 보기에는 헤로도토스 책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요. 투키디데스의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문체도 어렵고 여기 나오는 인물이나 도시 같은 것들이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읽기 상당히 난해하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는 책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키디데스의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0년부터 480년, 20년에 걸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일어났죠.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있었고요. 플라타이어 전투를 마지막으로 3차 페르시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50년간의 평화가 와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작은 전쟁은 있었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평화가 있다가 그 평화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 두 동맹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30년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11년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아직 7년이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만 기록을 한 거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끝납니다. 이후 7년간의 역사는 후대 크세노폰 같은 다른 이들의 기록을 참고를 해서 전쟁의 전말을 알게 되죠. 이 책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 이 전쟁에 직접 참가했던 현장인으로서의 기록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거죠. 현장에 참가했던 투키디데스, 이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제1계급 출신 시민이에요. 아테네는 시민이 4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1계급이라는 건 재산이 가장 많은 계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살 이상의 시민은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다가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거나 공무직을 참가를 하죠. 그러다가 34세에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에이온으로 파견이 됩니다. 스트라테코스는 우리말로 장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군이 필요할 때 전쟁터에 파견되는 거예요. 사령관으로 가는 겁니다. 에이온이라는 데 머물다가 철수를 했고요. 철수한 것 때문에 20년 추방형을 받습니다.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출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책을 저술을 하고요. 아마도 코린토스에서 지내면서 책을 썼을 것 같다고 추정이 되고 20년형이 끝난 이후에 기원전 404년에 아테네에 복귀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주요 폴리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시들은 델로스 동맹의 도시들이고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도시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도시들입니다. 이 두 동맹의 대표주자는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표주자는 스파르타죠. 두 동맹에 소속된
도시들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려서 싸움을 했다가 이 전쟁의 전말이죠. 그렇다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상상도예요. 왼쪽 위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있고요.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밑에 집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았거든요.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그 도시의 중심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쭉 있죠. 아테네 호텔의 등급은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보이는 방은 비싸고 보이지 않는 방은 싸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를 삥 둘러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크로폴리스는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 언덕 위에 있는 폴리스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아름다운 파르테논 신전도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테네는 어떻게 정치 체제가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아테네는 왕정이 있거나 아니면 귀족정,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솔론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7세기에 이러한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성은 거주지에 따라서 10개 부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20살 이상 남성 중에서 재산이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은 재산에 따라서 1계급부터 4계급까지 나눠져 있었고요. 또 시민이 참가하는 회의가 민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이 모였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고, 민회 중에서 500인 평의회가 있었고 50인 위원회가 있었고 30인의 아르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10인의 장군이에요. 앞에서 투키디데스가 스트라테고스에 임명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인의 장군이 바로 스트라테고스입니다. 10명의 스트라테고스를 항상 임명해 둡니다. 임기는 1년이에요. 이 10명을 왜 놓냐면 그만큼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A 지역에 전쟁이 보내면 어떤 사람을 보내고 B 지역에 전쟁이 보내면 이 사람 스트라테고스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사령관으로 보내기 위해서 10인의 장군을 선출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인의 행정관이 있었다.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이거나 정치가는 무보수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월급을 받지 않는 이런 체제로 구성되어 있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입니다. 특히 델로스 동맹이 잘 가동되어 있었던 30년 동안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 수장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10명의 스트라테고스로 늘 임명이 된 거죠. 근데 항상 이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아테네 제1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안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늘 동일하게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아테네 제국을 세우고 30년간 전성기를 누렸을 시절의 지도자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영국박물관에서 이렇게 찍어온 사진인데요. 보시면 얼굴이 되게 잘생겼고 머리에 툭을 썼잖아요. 페리클레스의 모습은 항상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아테네 얼굴이 있어요. 아테네 폴리스의 수호신이죠. 그 아테네가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닮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페리클레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30년 동안에 파르테논 신전 및 다양한 건축물들이 세워졌고요. 민주정에 육성을 했다. 근데 대중영합 정치가라고 후대 사람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에 늘 지도자에 뽑혔다는 거죠. 지도자에 뽑혔다는 건 뭘 잘했냐? 대중연설에 능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었다는 거죠. 물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만 늘 뽑힌다는 건 잘못하면 독재로 갈 위험도 있죠. 사람이 뽑히는 그 민회가 열리는 곳이 필리 파포스 연설대예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보면 연설대가 쭉 있죠? 요 위에서 앞에 여기 바위 언덕인데 한 6천 명이 모여가지고 민회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 누군가 지도자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쫙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스파르타를 보려고 해요. 스파르타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란 사회가 영웅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신반인이에요. 아버지를 신으로 했던 아니면 신과 같은 앞에 시간에 일리아드를 했잖아요. 일리아드 읽다 보면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 이런 식으로 호칭을 많이 붙여요. 보통 사람 중에서 뛰어난 영웅을 신의 아들 또는 신과 같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신의 모습을 빌어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게 됐던 영웅을 숭배했던 사회가 그리스 사회인데 그중에 특히 스파르타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시민 독재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 스파르타도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에 리크루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체제를 설계를 합니다.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인데요. 맨 꼭대기에 시민이 있어요. 스파르타 시민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나라 전체가 시민들의 공동재산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 하부에 페리오코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고 헬로트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두 계층 있었던 거예요. 이 노예들은 원래 스파르타와 그 이웃은 메세니아라는 곳에 살던 원주민들이었는데 도리스인들이 북방에 내려와 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고 거기를 지배하는 체제로 만든 거죠. 전체 스파르타인이 한 10만쯤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10,000명 정도가 나머지 페리오코이와 헬로트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기도 정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명의 시민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명의 에포로이, 감독관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아테네처럼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추첨해요. 그냥 돌을 넣어가지고 사람 이름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이 5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이게 스파르타 사회고요. 스파르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테르모필레에서 싸웠던 300인의 전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장이 레오니다스잖아요. 레오니다스는 왕이란 말이죠. 근데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자 왕이 아니라 사령관 역할을 하는 왕이에요. 이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귀족 가문 두 가문이 남아가지고 이 귀족 가문이 종신직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한 명의 왕이 사령관을 나가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나머지 한 명의 왕은 나라를 지키고요. 그런데 왜 왕이라고 부르냐면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호칭이 된 거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왕 같은 권한은 없다는 거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인구 구성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테네는 시민이 54%였고요. 여자를 포함해서 54.5%라고 보는 거고, 노예가 36.5%였어요. 그리고 체류 외국인이 9%였어요. 그런데 스파르타를 보시면 시민이 6.25%고, 노예가 헤일로타이가 62.5%고, 페리오이코이가 31.25%예요. 그러니까 6.25%인 시민이 나머지 노예들을 다스리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스파르타의 시민의 역할은 이 노예들을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통제하는 게 시민의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허약하다.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사로 훈련을 시키죠. 여기서도 낙오하는 젊은이들은 살해를 했고, 이 노예들 중에서 지도자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 이 시민으로 육성되던 젊은이 중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 노예 대장감을 죽이는, 살해하는 연습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되게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를 제압하는 일이 주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력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두 세력이 이렇게 27년간 싸우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동맹을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원래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의 동맹체가 만들어졌어요. 테르모필레 5,200명이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왕 중심으로 모였었죠. 5,200명 안에는 스파르타군도 있지만 코린토스군도 있고 테베군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아테네 해군도 있고 코린토스 해군도 있고 여러 도시의 해군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의 동맹이 돼서 페르시아와 싸웠습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동맹이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있죠? 지도에서 빨간색 있는 원래 이런 동맹체가 있어서 가지고 페르시아의 전쟁을 막아 싸워서 했었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유명무실해졌죠. 근데 그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 델로스 동맹은 여기 에게해가 있죠. 여기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도시예요. 이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동맹체를 구성을 합니다.
왜 했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페르시아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페르시아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원전 477년에 각 동맹체들이 결성을 한 거죠.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쪽이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동맹을 만들었죠. 들고 나서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해군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해군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군을 운영하고 이 에게해의 평화가 오니까 상업 활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의 상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델로스 동맹은 원래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경제적 이익도 구현을 하게 되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변모를 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는 국제도시로 변모합니다.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아테네로 왔던 외국인이 앞 시간에 했던 헤로도토스였던 거죠.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의 할리카라나스 출신인데 여기도 정치적인 변동에 의해서 혼란해지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아테네로 이주를 했던 거죠. 물론 거기 살지 못하고 이탈리아 남부로 살게 됐지만 어쨌든 아테네는 외국인이 꽤 많이 사는 그런 국제도시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외국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할 만한 여유도 전혀 없었고 상업도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화폐도 없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는데 시간이 점차 흘러갑니다. 기원 477년에 이 동맹이 결성돼서 30년쯤 지났는데 페르시아는 완전하게 몰아냈어요. 그리고 448년에 칼리아스 동맹을 페르시아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왔고 더 이상 군사적 목적은 필요 없었다. 유지 동력을 상실 되었고 아테네가 또 어떤 조치를 하냐면 원래 이 동맹의 금고를 델로스 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 이름이 델로스 동맹이에요. 이 델로스 섬에 있던 금고를 아테네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 금고가 뭐였냐면 동맹이 유지되려면 특히 여기 바다를 안전하게 하려면 함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함대가 원래 살라미스 전쟁에서 있었던 아테네 함대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 함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각 도시에서 공출을 한 거예요. 각 도시의 세입의 10%를 델루스 동맹이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죠. 국가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은 군사를 갖지 않고 동맹에서 군대를 만들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 10% 국방비만 내면 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금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금고를 아테네가 자기네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고에 있는 돈을 함부로 헐어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다른 신전과 비교해서 훨씬 돈이 많이 든 신전입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아테네에 보면 헤파이스토스 신전도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보존이 잘 된 신전인데 두 신전을 비교해 보면 여기 쓰여진 대리석의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파르테논 신전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지은 것이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델로스 동맹의 공공기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델로스 동맹의 성격이 점차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미 평화가 왔는데 공공기금을 아테네가 함부로 썼다. 또 6년간 아이기프토스 원정도 했어요. 아이기프토스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아테네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의 주도하에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한 활동을 6년간이나 했어요. 근데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 공략을 했다가 또 실패를 해요. 공공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많이 쓰니까 어떻게 보면 아테네 패권 동맹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 동맹의 도시들, 특히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 동맹 도시들이 이제 기금을 안 내겠다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원래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방위비 성격으로 낸 건데 그거를 아테네가 지네를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파르테논 신전도 짓기도 하고 자기네 하함대로 막 쓰니까 좀 뿔따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내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에우보이아의 섬들이 거부를 했다가 그때는 그냥 협상을 통해서 쉽게 끝났어요. 그 다음엔 낙소스가 돈 못 내겠다. 난 동맹에 탈퇴하겠다. 라고 하니까 여기도 함대를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모스라는 섬이 있죠. 사모스라는 섬이 이제 동맹에 돈을 안 내고 동맹에서 떠나겠다고 할 때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모스가 상당히 강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사모스에도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스 섬 사람들이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테네 가서 위협을 했는데 승복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사모스가 항거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사모스란 섬이 꽤 커요. 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방어전을 치렀다가 아테네한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고 사모스 섬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를 삼았던 그 패권자로서의 나쁜 짓을 아테네가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테네가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전쟁을 해도 상대방의 성을 완전하게 공략하기 어려웠거든요. 고대 그리스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봤자 서로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은 전쟁터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승패가 결론이 나면 뭐 배상금 치르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때 델로스 동맹이 이루어졌던 아테네가 이런 패권주의적인 행위를 할 때부터 뭔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악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모섬에 남자들 다 죽이고 이 땅을 싹 비운 다음에 여기에 아테네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아테네 땅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테네가 이 지역의 악의 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빨간색 지역에 있는 도시들한테 거슬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노란 게 델로스 동맹의 도시들이고 빨간색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한테 거부감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뭐냐면 서쪽에 있는 코르키라예요. 코르키라는 동맹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의 도시가 아니었는데 내부에서 귀족들 간의 정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코르키라는 원래 도리아인들이 가서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쪽도 아니고 도리아 쪽, 스파르타 쪽에 관련된 도시기도 하죠. 근데 이쪽 사람들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니까 도와달라고 원래 출신이었던 코린토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린토스는 이쪽에다가 함대를 보내게 되고 코르키라의 반대편의 사람들은 아테네에 함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돼가지고 코르키라를 통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여기 코린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을 해서 먹고 살던 도시입니다. 에게해는 지금 아테네 패권 지역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패권이 미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오니아 지방 바다는 코린토스가 패권을 지닌 이익이 되는 바다였는데 이곳에 아테네가 함대를 보내서 뭔가를 한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기 코린토스라는 유적지의 사진이에요. 고대 코린토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근데 여기 유적지는 로마인들이 재건해서 세운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 땅이었는데 나중에 로마인들이 여기를 다 파괴하고 있다가 로마인들이 다시 재건해 세운 겁니다. 저 위에 아크로 코린토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는 이쪽의 에게해와 이쪽의 이오니아해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코린토스 운하가 이렇게 있죠? 이 운하는 19세기에 만든 거예요. 요 거리가 1km쯤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 육지를 배가 지나갔어요. 육지를 배가 어떻게 지나갈까요? 여기 디올코스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도르래 같은 마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차에다가 배를 실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올 때 여기다가 배를 싣고 육지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쪽으로 빙 돌아가면 될 텐데 왜 이리 가냐? 이 돌아가면 길이 멀기도 하거니와 풍랑을 맞을 우려도 있죠. 옛날에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지로 건너서 이탈리아 반으로 갈 때 코린토스를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코린토스는 이렇게 배를 건네줌으로써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거뒀던 겁니다. 그럼 여기 배에 탔던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이 여기 머무르면서 며칠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숙박도 하고 술도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린토스가 이익을 거두는 도시였던 거죠. 코린토스가 서쪽 지역의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아테네가 오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